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은 그 2020년 4월 23일 제가 103기 19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제 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록으로 이제 저도 남기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메모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뭔가 다음에 조사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과 아니면 뭐 이 파산 관련해서 그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19건 중에 좀 특이한 거 한번 그 조사를 마치고 그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메모를 한 거를 저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해설을 하면서요. 첫 번째 사안은 채무자 빌라가 경매 중입니다. 이럴 땐 전형적으로 관제인은 지휘승계 및 배당 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경매 끝날 때 이제 배당금이 나오면 그 돈을 갖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배당금이 없으면 그냥 경매 배당표하고 사건물 수불 내역서 첨부해서 잉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지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법원에 보고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 빌라가 인천 쪽의 빌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이 뭐 작년에도 어떤 국회의원이 좀 심한 말을 했죠. 이부망천이라고.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국회의원이 이번에 떨어졌죠. 공천을 못 받았을 거예요. 대구 쪽인데 이제 그렇게 말한 근거가 인천이 어떤 뭐 경제가 안 좋다든지 집값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낸 말인데, 인천이 이제 이 좀 부동산 가격이 많이 다운됐죠. 이제 공급이 뭐 초과된 측면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게 제가 보기엔 잉여가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자 파산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채무자가 이제 한 20년 전에 소송을 당해서 그게 이제 묵고 묵혀서 아마 이자가 뭐 몇 억이 쌓인 거예요. 이제 본인은 보험 설계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영업을 잘 하셨는데 2019년도에 이제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대리점이죠. 개인 사업자를 내서 보험 대리점을 하다가 이제 압류가 딱 들어온 겁니다. 연말에 청구 금액이 이제 한 3억 6천인가 그래요.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채무자의 예금은 이제 보험 수수료죠. 1200인가요? 1200 정도가 있었는데 실제는 1400이겠죠. 근데 150 빼고 1250만 원이 이제 압류가 된 겁니다. 작년 연말에 압류가 되니까 미련 없이 이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거의 한 4억 정도, 3억 얼마인데 그거는 판결문 채권이고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카드라든가 이런 거 뭐 한 몇백만 원, 1, 2천 정도 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이제 만약에 관제인이라면 이미 예금이 압류된 거는 채권자들의 어떤 기대이익, 압류 추심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제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이제 배당을 받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소득이 높았어요. 사실은 한 2억 정도 됐다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한 보험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절반은 비용으로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한 1억 이상, 한 달에 꽤 나오죠. 돈 1000만 원도 안 나오지만 하여튼 그거를 사용 내역을 물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결국은 결국 이제 소득을 찾아서 사용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분이 나름대로 사경제가 발견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금융권 조달을 하지 않고 이제 뭐랄까 개인 사채를 통해서 뭐 자녀들 교육시키고 유학시키고
거기에 다 썼다. 그러면 이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또 편파 변제죠. 그 개인 채권자들 넣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이제 다시 또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 이게 참 나비 효과라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돈 이것만 나눠주고 끝냅시다 하면은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압류가 됨으로써 또 그 전에 통장 내역도 요거 그 압류된 12월치만 딱 내니까 별 문제 1년치 뽑으면 다 나오죠. 예금이 소득이 들어와서 빠져나 현찰화 하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좀 큰 사건으로 번질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될지는 향후 예상은 못 하는데 뭐 채무자가 그 파산을 취하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압류된 예금 이거는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관제인이 찾아서 이제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은 늘 나옵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 한가 사건이 한 3건 되는데 한 건은 이제 다른 사건하고 중복되기인데 실제로 이제 2건입니다. 해약 환급금이 이제 뭐 한 500 이상 되면은 이제 환가가 가능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대개 한 1000 정도 1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사건이 있는데 이건 저도 이제 좀 궁금해하고 다른 변호사님한테 물어서 이제 아 그렇구나 경험담 듣고 했는데 채무자가 논이 있습니다. 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논이 아니고요. 왜 경지정리 하다 보면 가운데로 농기구 그러니까 뭐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농기계가. 그런 의미에서 거기는 길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등기부상으로는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그것도 도로죠, 사실은. 근데 이제 경지 정리하다가 경지는 정리를 했는데 논을 네모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길을 딱 내고 수로를 정비해서 농업 생산량을 높이는 거죠, 시골에서. 근데 이게 이제 뭐 공시지가로 한 500배는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이제 법률과 이제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공부를 하자면 여기에 이제 2008년도쯤에 채권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보가 가압류를 합니다. 가압류. 2008년도에 뭐 한 3억 얼마. 이분이 사업하시던 분이니까 3억 얼마를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2008년도에도 기업은행이 또 가압류를 합니다. 그럼 그 가압류는 서로 평등이 있죠. 먼저 했다 그래서 순위가 앞선 건 아니죠. 근저당은 먼저 하면 앞서지만 가압류나 압류는 어떻습니까? 평등하죠. 근데 문제는 2009년도에 세무서에서 압류를 합니다. 세무서는 가압류를 안 하죠.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라는 건 뭐냐면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면은 국가가 과세 고건에 의해서 공매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와 다른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의뢰해서 이걸 강제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가져갈 거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압류, 압류 이게 이제 시간 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끼리는 평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11년 후에인 올해 2020년 4월에 파산 선고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압류는 뭐냐면 이 압류가 없을 때는 관제인이 가압류를 취소한 다음에 집행해지 신청을 해서 취소한 다음에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돈을 나눠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있으면 먼저 내는 거죠. 근데 이제 파산 선고 전에 선행 착수한 압류가 있을 때는 그 국가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아야 하고 공매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관제인도 어떻게 밀립니다. 관제인보다 효력이 앞섭니다. 파산 절차보다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경매에서 이거를 이제
제가 형식적 경매를 한다. 형식적 경매를 해도 돈은 국가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 관제인이 해봐야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관제인이 이걸 매각을 하려면 그 세무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거를 5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할 테니 그 압류를 좀 풀어주시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걸 풀어줬을 때는 가압류는 관제인이 집행해제 신청을 하고 세무서에서는 이 압류를 풀어주면 이제 깨끗한 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뭐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서 만약 500만 원에 팔아서 500만 원으로 이제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고 종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번 하기로 채무자와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채무자가 다행히 이것도 자기 압류를 나눈 상태에서 파산 면책을 받으면 좀 이 국세는 영원히 시효가 중단되죠. 그래서 채무자도 좀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그냥 세무서를 설득을 해서 압류를 풀고 이제 매각을 해서 세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세무서에서 못 풀어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마트 사건이 2개가 들어왔어요. 슈퍼 하시던 분. 그래서 하나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마트를 한 몇 억에 한 2억인가 3억인가에 처분합니다. 마트라는 거는 결국 이제 권리금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실사를 해서 통으로 처분하는 것 같아요. 보증금은 남아있으면 처분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처분 과정에서 처분하는 건 좋은데 왜 마트에 그 거래처가 있죠. 납품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한 킴벌리다. 화장지. 그 다음에 뭐 휴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농수산물 센터에서 온 채소, 야채, 과자. 그 다음에 뭐 과자, 라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상품.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거래대금 채무를 전부 인수를 해야죠. 전부 매수인이 안고 가야죠, 사실은.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선별을 해서 어떤 거는 인수하고 어떤 거는 배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좀 반하죠. 원칙적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법인, 이건 개인이니까 법인이면 법인 파산은 들어가고 개인이면 그대로 있는 채로 들어와서 관제인 주도하에 뭐 관제인이 이제 뭐 마트 처분을 잘 모르는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이제 현황을 잘 아니까 마트의 어떤 그 유통업계, 마트 유통업계의 어떤 사정을 잘 알고 또 거기가 처분되는 시장이 존재하죠. 사우나는 사우나들, 그쵸?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처분되고 마트는 마트만 또 이렇게 처분하는 데가 있고 그럼 거기에 이제 한정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관제인 사무실에 와서 아 이거 지금 뭐 마트에 대한 물건 얼마다 그쵸? 마트에 대한 게 얼마다 그쵸? 그런 게 이제 실사를 한 다음에 채권 채무를 통으로 인수를 하고 거기서 만약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는 이제 뭐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배당을 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쵸? 채권자가 뭐 그 동의를 안 한다 그래서 관제인이 처분을 못 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런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항상 그렇듯이 그렇지는 않죠. 이제 본인들이 다 해오죠. 해오는데 거기에 이제 법률 전문가가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고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그다음에 채권 양도, 채무 인수의 어떤 법적 효력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리고 나서 파산 신청을 하면 관제인이 이제 그 처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권을 행사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그 어떻게 보면 그 마트의 처분과 관련해서 채권자 목록에 인수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한 사람은
거길 통해서 이제 받는 거죠. 돈을 계속.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처명의 보증금도 좀 있습니다. 매덕 돼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중에 꽤 많은 부분은 요즘 유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지만 그걸 빼고도 억이 넘는 것 같아요. 지금 100이기 때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100이기인가요? 101기 거기서도 있어서 이제 뭐 몇천만 원 환수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아마 이것도 좀 한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6번 그 모친인 상속보증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마 유튜브에다가도 기존에도 올려놨을 거예요. 상속과 파산.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는 비단 뭐 되게 그 뭐랄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을 해놓고 긴밀하게 이제 협의하지 않고 그런 어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울하게 환가를 당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뭐냐면 신청 대리인과 채무자가 긴밀하게 사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속과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환가당하는 사건. 제목을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상속과 파산 386조 제2항. 상속 파산은 제가 4가지 정도 유형이 있다 그랬죠.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채무자가 파산 절차 중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했는데 그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상속 파산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형적인 한정 승인하고 상속재산 파산 들어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겁니다. 상속재산 386조 제2항.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한정 승인, 파산재단에 대하여 한정 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이게 386조 제2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503조. 503조는 이제 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이 상속과 파산, 상속재산 파산. 그래서 늘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뭐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사건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유형 386조 제2항 관련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과거에 경제적 파탄이 일었습니다. 뭐 한 2, 3년 전입니다. 근데 채무 이제 매덕이 생겼어요. 2020년 1월 30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당시 모친이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 건 아닙니다. 어머니 거예요. 채무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면책, 거의 뭐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3월 달에. 그리고 이제 4월 13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불과 뭐 지난주죠. 그쵸? 그래서 2020년, 근데 오늘 제가 어젠가요? 어제 면담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서가 모친 것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자 아버지 것, 부친 것이라고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죠. 왜 제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간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임대차 보증금은 다시 한번 기록을 보니까 명확하게 이제 어머니 걸로 돼 있어요. 아버님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머니 거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속재산 파산이죠. 그렇죠? 상속재산.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된 경우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자가 상속을 받는 거죠. 7분의 2. 형이 있으면 7분의 2. 아버지 7분의 3. 6천만 원 곱하기 7분의 2 하면 한 1751만 원 나와요. 이걸 파산재단에 내놔야 돼요. 근데 뭐 내놓겠습니까? 지금 어려워서 파산 들어왔는데 내놓을 형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못 내놓으면 이제 관제인은
그 형이나 아버지를 상대로 이제 아버지 명의로 바뀌었다 그러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관제인이 안 하면은 그것도 선관주의무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분은 이제 파산 신청을 하였다면 선고 전 상속, 파산 선고 전 상속은 환가 대상이거든요. 신청 대리인과 늘 잘 의논해야 됩니다. 파산 선고 후 상속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득재산으로 환가가 불능하다 그랬죠. 관제인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파산 선고 전 상속은 당연히 파산재단이 귀속됩니다. 이건 가정법원에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파산 신청 후 상속 포기는 파산재단의 한정승인이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한정수력이 있습니다. 법 386조 제2항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모친의 임대차 보증금이 상속재산 대상이므로 그 지분이 환가당함으로 사망 사실을 신청대리인에게 알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의논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인 변호사는 파산 선고 전이므로 파산 신청을 취하합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가정법원에다가 상속 포기를 심판 청구를 해서 인용받은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다시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몇 달 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하면 요즘은 빨라졌습니다. 왜? 사법보장한 업무거든요. 옛날엔 판사 업무였는데 뭐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걸려요. 도장 하나 찍는 건데. 그래도 봐야죠. 그래도 혹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거의 다 나옵니다. 그냥 도장 딱 나와. 근데 도장 찍는데 도장 받는데 3개월, 6개월 걸리니까 말이 안 되죠. 뭐 실질 심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실제 상속 포기한 사람들의 의사, 인감증명 첨부하는지 그런 것만 확인합니다. 옛날엔 그런 것도 안 봤죠. 그냥 변호사한테 맡긴 변호사가 목도장 찍어서 투숙하면은 뭐. 지금은 이제 다 인감도장인 위임장이 찍혀 있는지 이런 거 다 봅니다.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상속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큰형이 가서 어머니가 가서 우리 가족들 다 상속 포기하는데 수임료 정해놓고 변호사는 그 조각도장 파서 찍잖아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개별 가족들의 인감도장, 인감위임장, 인감도장에다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찍어서 위임장에 다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판사가 다 빠꾸해요. 아니면 보정명령 내립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꼼꼼히 보긴 봐요. 근데 지금 업무 자체가 이제 사법부장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빨라졌습니다. 아무튼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나 인용받은 후 나중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관제인은 상속 포기를 이유로 면책 불허가 사유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인권 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포기는 인적 결단에 해당하는 신분행위로 사행위 취소가 불가능하고 파산에서는 부인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잘 이게 실무를 안 해보면 잘 모르고요. 관제인도 이거 뭐 제가 맨날 해봤으니까 이렇게 나불나불거리면서 뭐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안 해보면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이거 관제인도 386조 2항을 저는 옛날에 이거 해서 하여튼 고생을 해서 막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소송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발굴되니까 뭐 유튜브에다가도 이제 뭐 많이 떠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적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불나불 됐죠. 이번에 이제 또 하나 걸린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의미가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아주 드문 사건이에요. 채무자가 파산 신청했는데 재산이 있는 부모가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정 딱 사망할 확률, 그쵸? 이런 사건은 제가 3,000건 중에 일단 지금 오늘까지 딱 2건 해낸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는, 그쵸? 하나는 소송까지 갔고 하나는 이거 명확하죠. 이것도 1751만 원이니까 뭐 만약에 재산이 한 몇백이다 그럼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의미 있는 재산이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환가 내지 협의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특이한 사건 이 103기 중에서는 이게 가장 좀 특이한 사건이고 요 논 선행착수주의 요거 그래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중얼거려 봤습니다. 예,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